요즘은 학교 폭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요. 상담 전화가 심심치 않게 걸려옵니다. 먼저 학교 폭력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려야 할 텐데요. 법에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긴 한데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이긴 합니다. 학교폭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학폭법에서 규율하고 있는데요. 학폭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 교육 및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의조치에서 이어집니다. 위의 정의를 그대로 해석하면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장소가 학교 밖이거나 가해자가 성인이어도 학교 폭력에 해당하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인에 의해 발생한 학폭 사건은 학교 폭력이라고 칭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성인이 가해자의 경우에는 보통 형법과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굳이 학폭법을 적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의 정의는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성인이 학교에서 폭행을 당한 경우에는 당연히 학교폭력이 아니게 되겠지요. 학교폭력을 따로 규율하는 것은 절도나 도박 등 다른 청소년 범죄와 달리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학생에게는 학교 생활이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만약 학교에서 폭력을 당한다면 그 후유증이 어른이 되어서도 남아있는 등 평생 지속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의조치에서 이어집니다.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 정보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 폭력의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체폭력, 2. 언어폭력, 3. 금품, 갈취, 공갈, 4. 강요, 5. 따돌림, 6. 성폭력, 7. 사이버폭력. 사이버폭력은 인터넷, SNS 등을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전의조치에서 이어집니다. 이는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 나눠집니다. 먼저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그 밖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가 있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1.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 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 처분이 있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9호로 갈수록 중한 조치이고 1호가 제일 가벼운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쇼츠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전의조치에서 이어집니다. 전의조치에서 설명드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게 됩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중에서 경미한 1, 2, 3번의 경우에는 졸업과 동시에 기록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4 내지 8번의 경우에는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삭제가 되고요. 가장 무거운 조치인 퇴학 처분은 삭제 대상이 아니어서 영구적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다만 2026년부터는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보존되는 연한이 조치에 따라서는 4년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점점 더 학교 폭력에 대한 대처가 엄정하게 바뀌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피해 학생이 억울한 경우도 있고 반대로 가해 학생이 억울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결국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도 모두 법원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의조치에서 이어집니다.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가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의 조치에 대해 각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학생이 원고가 되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리해야 하겠지요. 교육장이 피고가 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에서 설명드리는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집행정지 제도란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전학처분이 결정되었을 경우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일단 다른 학교로 옮겼다가 전학처분이 취소된다면 다시 본래 학교로 돌아와서 다시 적응해야 하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겠지요. 두 번에 걸쳐 학교를 옮기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본래 학교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학교 폭력 가해 학생으로 낙인이 찍혀 적응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꼭 신청해야겠습니다. 실제로 학교폭력에 대해 행정소송을 할 경우 그 승소율은 얼마나 될까요? 약 18% 정도로 패소할 가능성이 훨씬 높네요.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가해자가 제기한 학교폭력 행정소송 건수는 325건이며 그중 패소가 268건 82%, 승소는 57건 18%로 나타났습니다. 특이하게 제주도의 가해 학생 승소율이 100%, 3건 중 3건을 기록했으며 반대로 대전에서는 10건 중 10건 모두 패소해 대조를 보였다고 하네요. 다만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 인용된 경우는 60%가 넘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징계 처분이 중지될 경우 2차 가해가 우려될 수 있다는 문제, 부당한 징계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으로 보장돼야 할 행정소송이 법 지식과 가계소득 등 부모의 배경 차이에 따라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